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윈의 이론에 논란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학과 하나님의 존재, 이 책의 6장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윈의 이론, 진화 이론이 등장하기 이전에 기독교인들은 그렇다면 우주의 역사를, 지구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했을까를 살펴보면요. 종례교원이 출간되기 전 50년 동안 기독 지성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은 사상은 오랜 지구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지구론이 먼저서 영향을 얻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다윈의 진화 이론이 나오기 전부터 사람들은 지구가 오래되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존재의 거대한 사슬, 무생물부터 생물, 동물, 인간, 천사, 하나님까지 모든 존재들이 이렇게 하나의 사슬로 얽혀 있었다라고 그런 생각들이 보통 많이 퍼져 있었지만 이제 지질학적 조사로 인해서 오랜 지구 창조론이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진화론 논쟁은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보다는 다음의 두 가지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 이론이 등장해서 그렇다면 지구가 얼마 안 된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아니라 지구의 나이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면 진화 이론이 등장했을 때 어떤 게 문제가 되었냐면 첫 번째로는 창세기의 창조는 발전보다는 어떤 퇴락의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죠. 그렇지만 다윈의 생명체들이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창조, 완벽한 창조로부터 타락, 쇠퇴 그렇게 가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윈은 생명체가 점점 단순한 것에서 복잡해지고 뭔가 더 정교해지고 뭔가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건 성경의 창조 사상과 조금 배치되지 않나? 이러한 의혹이 들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다윈적 진화의 기제가 하나님의 속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가 논란의 여부였습니다. 즉 다윈 이론에 따르면 하나님은 창조 과정 중에 더 적은 역할, 하나님이 매 순간 개입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윈의 이론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여기에 별로 역할을 안 하신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그 도전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또 다윈에 대한 그 반응들을 보면 당시 과학계는 맹목적이고 외부 도움을 받지 않는 자연 선택이 다윈이 서술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회의적이었습니다. 빅뱅 이론이 등장했을 때도 그게 빅뱅 어느 순간에 우주가 시작이 있었다고 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빅뱅 이론을 논리는 빅뱅하고 어느 순간 시작됐다고 그게 무슨 과학이야 종교지 라고 생각했었던 것처럼 진화 이론이 등장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거죠. 과학계에서는 별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윌리엄 달링거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이자 웨슬리 대학의 총장을 지낸 이분은 1887년 그러니까 종회기원이 나오고 나서 한 30년도 채 지나지 않은 그런 감리교 총회에서 진화론의 조건 없는 수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게 진화론이 그렇게 기독교 신학과 상충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물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이 일부 있을지 몰라서 이러한 단서를 붙입니다. 다윈과 같은 저자들이 우주 전반에 걸친 교묘한 재간 혹은 적응이라고 함부로 써대는 일을 겪어야만 했던 모든 사례는 실은 광대한 규모로 서로 맞물려 있는 모자이크 같은 설계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연결된 요소들이다. 그러니까 자연 선택, 무작위, 돌연변이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 설계는 전체성 안에서 최종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커서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연 안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학계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 목적과 방향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커서 우리에게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받아들이되 진화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설계 계획으로 보자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게 과학신학에서의 주된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 진화 이론이 등장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당시에 진화론을 수용하면서 했던 그 총회에서 했던 내용이면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진화론을 그렇게 거부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조지 스톡스를 보면 이분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루카 석좌 교수이셨던 분이에요. 같은 포지션에 어, 그, 그 누구죠? 스티븐 호킹도 이제 루카 석좌 교수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죠. 진화를 극단적으로 수용한다고 해도 그것이 유신론과 양립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은 아니며 각각의 종들이 하나님의 개별적인 창조 행위를 통해서 생성되었다고 전제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분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수용한다고 유신론과 배치될까? 하나님이 모든 종을 직접 하나하나 매 순간 창조해야만 그게 기독교 창조론일까? 하면서 그 진화를 받아들이자. 사실 일본도 다윈 시대에 얼마 안 된, 그쵸? 그때 이런 얘기들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싸 그레이 같은 분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처음 이제 미국 국립과학원은 처음에 다윈의 이론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생물학자인 아싸 그레이 덕분에 1880년 무렵에 그러니까 종회기원이 나온 지 한 20년 정도 지난 무렵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국립과학원도 생물이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는 게 과학 이론이 맞아? 라고 할 당시에 기독교인 생물학자가 이것을 이제 더 설득하고 강조함으로써 이제 과학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제 벤자민 워필드를 보면 이분은 프린스턴 대학의 성서학자이자 칼빈주의자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보수주의자, 성서 무호설에 근거한 보수주의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수주의자라고 하면 당연히 진화 이론을 다 배척할 것 같죠.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자신으로서는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다. 나는 진화론과 부딪힌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어떤 한 구절도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경에 진화론과 배치되는 구절이 뭐가 있지? 성경에 그런 일반적인 진술은 없으며 창조 기사의 어떠한 부분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창세기 1, 2장에도 없고 창조를 암시하는 다른 부분에도 진화론과 배치되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까지 그 성경 무호설을 주장하는 분도 이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젊은 지구 창조론은 누가 주장을 했냐라고 하는 거죠. 19세기 말 젊은 지구 창조론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교인들에 한정되어서 젊은 지구 창조론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편하게 그냥 안식교라고 하는 이 안식교의 창시자인 엘렌 G. 화이트에 의해서 이 화이트 이분은 지구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그리고 노아 홍수로 인해서 화석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젊은 지구 창조론을 말하면서 지구의 생성을 얘기하고 노아 홍수로 인해서 지구상에 화석이 존재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안식교의 그 교주인 화이트의 환상을 믿는 거죠. 네, 거기서부터 이제 유래되어서 많이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젊은 지구 창조론은 어떻게 대중화가 되었을까? 그 안식교인 중에 조지 프라이스, 옆에 이 사진에 있는 이분인데, 이분이 쓴 홍수 지질학이 먼저 쓰여졌고, 그런데 이 프라이스가 이 책을 쓸 달만 하더라도 그렇게 파퓰러하게 퍼지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1960년대 초에 휘트컴과 모리스 이 두 사람이 쓴 창세기 홍수라는 책을 통해서 젊은 지구 창조론이 미국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점차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들은 창조론자들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창조론자들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도 지금 번역되어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창조과학자, 지금으로 보면 창조과학자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냥 크리에이셔니스트라고 그냥 불렀어요. 그들을. 번역하기도 조금 애매한데 그냥 사실 창조설, 기독교의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닌 거니까. 그런데 보편화된 용어니까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창조론자들이라고 불렸고, 그러니까 진화에 대한 도전은 그 다음에 세 가지에 보통 해당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하나씩 이어지는 슬라이드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완전히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의 지지자들이 현재 과학 문헌을 알지 못하거나 그 문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과학의 문제들.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 같은 거죠. 이미 나이 같은 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지구의 나이로 검색하면 영상이 나올 텐데 지구의 나이를 설명하는 증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 현재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문헌들, 자료들,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다 무시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는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오랜 기초를 둔 과학의 문제들. 그러니까 연력학 제2법칙 같은 것을 통해서 진화가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세 번째로 과학계가 이미 인지하고 있고 과학의 도구들을 사용해서 곧 풀릴 것으로 기대하는 과학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어떠한 더 연구들을 통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죠. 뭐 생명의 기원 같은 이 세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진화를 반박하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까? 우선 지구의 나이는 오래되었다는 증거는 너무나 많아요.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다윈의 이론은 여러 이론에 맞섰고 그렇지만 그 모두를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하나의 이론 이라도 다윈의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론이 있다면 그 이론을 제게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이론은 없죠. 있었으면 아마 시대를 흔드는 노벨상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과학적 아마추어들 사이에서 진화론은 반박하는 증거들이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화론은 과학 이론이 아니고 이것을 반박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근거를 좀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그냥 말도 안 되는 자료 조작 이런 거 말고 과학계에서 받아들여지는 저널에 글 한 편이라도 등재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이런 사실 확인만 해보면 당연히 그냥 알 수 있는 너무 단순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연력학은 진화론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할까? 실명을 밝히기는 그렇지만 창조과학에서 열심히 강연하는 모 과학자분께서도 모 대학의 교수이신 분도 연력학 제2법칙을 통해서 이제 진화 이론을 부정합니다. 사실 연력학 제2법칙을 모르시진 않을 텐데요. 과학자이신데. 연력학 제2법칙, 다른 말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불리는 이 법칙은 어느 책이든지 관계없이 무질서 수준이 시간에 따라 증가함을 말하는데 복잡성이 증가하는 진화는 이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이렇게 질서가 잘 지어져 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무질서도가 점점 커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에 향수가 있을 때 향수를 놓으면 향수에서 입자들이 공중으로 퍼져가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공중에 퍼져 있는 향수 입자가 모여서 이 한 병에 모여지지는 않을 거예요. 점점 무질서도가 퍼져가는 식의 방식으로 모든 만물들이 이렇게 자연 현상들이 벌어져 가는데, 이제 복잡성이 증가하고 뭔가 정교해지는 것 같은 이러한 진화는 이 연력학 법칙, 제2법칙이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제기할 법하겠죠. 그러한 질문을 제기하는 실제 창조 과학자들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 엔트로피가 무엇이냐? 어떠한 체계의 무질서에 대한 측정치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모든 격리된 체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신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구는 격리된 체계가 아닙니다. 이미 지구를 구성하는 중력이 있고, 그리고 햇빛도 외부로부터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우리 질서, 이 자연에서의 질서를 외부로부터 영향을 줘서, 그죠? 식물이 태양의 빛을 받고 자랍니다. 식물이 자라는 것, 점점 질서를 이루어져 가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떠한 닫힌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엔트로피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격리된 유일한 체계는 이 전체로서의 우주 차원에서 관찰한다면 이 우주 일 밖에 없는 거죠. 지구는 닫혀진 격리된 세계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진화는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배하지 않은 겁니다. 격리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을 근거로 진화를 공격하는 것은 연력학 제2법칙이 뭔지 잘 모르고 공격하는 게 되겠죠. 물론 알고도 그렇게 한다면 나쁜 사람인 거고. 네, 어쨌든 생명의 그럼 자연 발생은 가능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엄밀한 기준에서 생명의 기원 문제는 진화론의 영역 밖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아무리 연구한다 그래서 생명의 기원을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는 거죠. 진화론은 생명의 발전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무생물로부터 유래하는 생명의 기원 문제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루지 못하는 거죠. 지구는 약 45억 년 전에 출렁이는 용암의 상태에서 시작했고, 생명의 출현에 필요한 화학 반응은 약 40억 년 혹은 38억 년 전에 가능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생명의 구성 단위인 DNA, RNA, 아미노산, 당의 복합성에 관한 지식을 모두 동원해도 생명이 스스로 발생했다는 기원에 적합한 가설을 아직 발견하지는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생명의 기원에 관해 현재로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 유일한 혹은 최선의 대답이라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현재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개입으로 얘기를 둔다고 하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설명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은 게 됩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간극의 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신의 영역, 과학으로 설명하는 것은 과학의 영역,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 건강한 이해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도를 실현시키기 위해 일하실 때 사용하셨던 기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이 지구상에 부여하셨다면 그렇게 하실 때에 어떠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하셨는지 그거는 우리가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극의 신에 대한 부분에 매료되면 안 됩니다. 그럼 현재까지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기원은 어떨까 살펴보면 초기 생명체의 중심 속성은 DNA에 기초할 필요가 없는 자기 복제라고 봅니다. 약 1억 5천만 년 전에 단세포 생명 형태가 출현했다라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DNA가 정보를 담은 분자로서 출현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간단한 박테리아와 같은 생명체가 존재했을 것이고 그것은 DNA를 가지고 스스로 복제해서 점점 고등한 생명체로 진화되어 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파린이라고 하는 이분, 오파린 가설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거의 이제 거기 시초 같은 이런 분이죠. 이 오파린이라고 하는 이분은 생명이 산소는 없었지만 태양빛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환경에서 탄생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생명 기원 연구의 기초가 되었죠. 태양빛을 받아서 갑자기 생명이 생겨났다라는 그러한 이제 그러한 주장을 오파린 이분이 하게 되었고, 이 오파린의 이 가설을 실제 실험실에서 증명을 하려고 시도했던 학자. 그래서 스탠리 밀러하고 그 유리라고 하는 이 두 분은 오른쪽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1953년에 메탄 및 이산화탄소와 같은 무기화합물을 섞어서 이제 원시 바다와 같은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 열을 가하죠. 열과 전기 여기는 또 전기 충격 스파크를 가하고 이런 것들을 막 해서 어떤 거를 만들어냈냐라고 하면 단백질의 구성 요소인 아미노산과 유기화합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 속에서 어떠한 전기 자극이나 그 번개나 이런 것들이 인해서 생명체가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생명 탄생에 대해서는 여기 심해 열수구, 굉장히 심해 열수구를 통해서 그 열수구에서 이렇게 막 열이 나오는 지면서 생명에 해당하는 그 입자가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방사성 바다 가설, 또 점토 결정, 점토 같은 데 이제 생명체의 그 근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일부 이제 함량이 들어 있는 거죠. 또한 다른 행성에서 뭐 운석이 충돌이라든지 어떠한 경로라를 통해서 다른 행성에서 왔다고 하는 그러한 가설 등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생명의 기원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은 아직 등장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우아한 시초 계획 속에는 잠재력, 즉 초자연적인 공학 없이도
생명 탄생의 과정에 시동을 걸 수 있는 잠재력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만물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창조적 현재는 시초부터 지금까지 생명의 역사 전체를 줄곧 떠받쳐준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런 너무 놀라운 그 계획 속에는 너무 초자연적인 무엇인가 어떠한 그러한 작용이 없다 하더라도 생명 탄생의 과정에 시동을 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만물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창조적 현재는 시초부터 지금까지 생명의 역사를 쭉 계속해서 뒷받침해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생물학에서 이제 그 생명의 기원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 연구가 이루어지고 조금 더 가까워지는, 조금 더 근원을 알 수 있는 단계까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가까이 가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어떠한 가설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을 발생시키고 그러한 작용이 가능하도록 설정해 두시고, 그리고 모든 생명이 이렇게 이어져 오도록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신앙으로 충분히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의 근원, 진화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기원이 등장하기 이전, 다윈 이전에도 오랜 지구 창조론이 거의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젊은 지구 창조론이라고 하는 뭐 지구 6천년설 이런 것들은 안식일 교단에서 시작되어서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하나의 가설, 그 이해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진화, 시작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적인 성서 이해와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